역사는 때로 잔인한 모순을 연출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왕을 꼽으라면 태종도 세종도 아닌 바로 제6대 왕 단종입니다. 그는 태조, 태종, 세종, 문종으로 이어지는 왕실의 적통라인에서 조선 개국 이래 최초로 탄생한 적장손이자 적장자 출신 국왕이었습니다. 어떤 신하도 감히 그의 권위에 토를 달 수 없는 혈통 자체가 성역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잔인한 역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혈통이 도리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너무나 고귀했기에 그를 대체하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가장 두려운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종에게는 왕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정치적으로 보호해줄 어머니, 즉 대비였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손발이 되어줄 시간이었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절대 권력을 쥐고 홀로 남겨진 소년. 그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강력한 신권과 비정한 왕권이 충돌하며 빚어낸 조선 정치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단종을 수양대군에게 힘없이 밀려난 유약한 아이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단종실록의 행간을 읽어보면 그는 짧은 재위 기간에도 왕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 애썼던 총명하고 조숙한 군주였습니다. 감정적인 연민을 거두고 냉혹한 기록의 현장으로 들어가 1452년의 조선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1441년 세종 23년 경복궁 자선당에서 세종대왕이 그토록 기다리던 원손 단종이 태어났습니다. 50살이 넘어 얻은 첫 적장손. 세종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죄수들을 대사면했습니다. 왕실의 정통성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가혹했습니다. 이 환희는 단 3일 만에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산모였던 현덕왕후 권씨가 산용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핏덩이 원소는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수렴청정을 하며 국정을 돌보고 왕실의 어른으로서 방패막이가 되어줄 대비의 부재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단종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세종은 어미 잃은 손자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후궁인 혜빈 양씨에게 명하여 핏덩이 손자를 거두어 기르게 했습니다. 세종의 사랑은 유별났습니다. 세종은 어린 손자를 수시로 불러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어루만지며 김종서와 성산문 같은 신하들에게 내가 죽은 뒤에 부디 이 아이를 잘 보필해달라고 눈물로 당부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는 어린 단종을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5살 때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할머니 소원왕후가 사망했고 9살 때는 태산 같았던 할아버지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던 1452년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주던 아버지 문종마저 2년의 짧은 치세 끝에 눈을 감았습니다. 12살 소년 이홍이. 그는 천하를 가졌으나 천하에 혈육 하나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즉위식 날 옥새를 건네받는 그의 고사리 같은 손은 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옥좌 뒤에는 주렴을 들이우고 앉아 있어야 할 대비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그 공백을 늑대들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1452년 5월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정치 시스템은 마비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원래 어린 왕이 즉위하면 왕실의 어른이 섭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선의 법도이자 왕권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단종에게는 할머니도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이 사태를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신하들에게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바로 김종서,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이었습니다. 나의 어린 자식을 부디 잘 보필해 주시오. 승정원의 신하들도 경들만 믿겠소. 여기서 역사적인 권력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왕권은 허수아비가 되었고 신권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습니다. 당시 기형적인 인사행정 시스템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황표정사입니다. 의정부의 대신들이 관리를 임명할 때 3명의 후보를 올리면서 자신들이 낙점한 사람 이름 위에 노란색 점을 미리 찍어서 올렸습니다. 어린 단종은 그저 노란 점이 찍힌 사람에게 붓으로 낙점만 하면 되었습니다. 단종실록은 이 상황을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대신들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장악했으며 왕위 권한은 그들의 결정에 붓을 들어 승인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종서와 황보인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살 왕이 수많은 관리의 됨됨이를 알 수 없으니 신하들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나름의 충심에서 비롯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족들, 특히 야심만만한 수양대군의 눈에는 이것이 신하들이 왕을 능멸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반역으로 보였습니다. 명분은 만들어졌습니다. 간신들이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수양대군은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전국은 폭풍전야였습니다. 조정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종서와 황보인으로 대표되는 원로 대신 세력, 다른 하나는 세종의 아들들인 왕실종친 세력이었습니다. 특히 종친 중에서도 두 인물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과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문무를 겸비하고 권력욕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명회, 권람, 홍달송 같은 책사들을 모으며 혁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당태종 이세민에 비유하며 형님 문종은 유약하지만 나는 강하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반면 안평대군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이자 서예가였습니다. 그는 시와 그림을 사랑했고 성격이 온화하여 신하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감춰진 발톱을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의 무력에 맞서기 위해 조정 신료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안평대군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무인 기질의 수양보다는 학문을 숭상하는 안평대군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자신의 뜻과 맞았기 때문입니다. 김종서는 이 연대를 통해 어린 단종을 보호하는 정치적 방벽을 쌓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수양대군을 자극했습니다. 김종서가 안평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소문은 수양대군이 칼을 뽑을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이 되었습니다. 어린 단종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숙부들의 살벌한 기싸움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인사권도 군사권도 모두 신하들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록에 묘사된 단종은 경연에 성실히 참여하고 숙부들을 예우하며 이 위태로운 줄타기가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늑대들은 소년이 자라기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밤이 밝았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와 함께 작성한 살생부를 품에 안고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역사에서 말하는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의 첫 번째 타겟은 김종서였습니다. 수양대군은 무사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을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편지를 전하러 왔다며 김종서를 밖으로 유인한 뒤 그의 종 이문이 철퇴를 내리쳐 김종서를 쓰러뜨렸습니다. 북방의 육진을 개척하며 여진족을 떨게 했던 대우가 허무하게 쓰러진 순간이었습니다. 김종서를 제거한 수양대군은 곧바로 단종이 있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이때가 밤 10시경. 수양대군은 군사들로 궁궐을 포위한 채 단종에게 보고했습니다.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역모를 꾸몄기에 제가 선조의 뜻을 받들어 역적을 처단하고 왔습니다. 승인을 내려주시옵소서. 자다 깬 13세의 단종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피 묻은 갑옷을 입은 삼촌이 들이닥쳐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상황. 단종은 결국 수양대군의 요구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로 소집된 대신들은 들어오는 족족 참살당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병조판서 조국관 등 단종을 지키던 고명 대신들이 금천교 위에서 철퇴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실록은 그날 밤 경복궁 문 앞에 피가 강물처럼 흘러 비린내가 진동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김종서도 황보인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슬 퍼런 눈빛의 수양대군만이 영의정부사이자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겸직하며 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을 한 손에 쥔 괴물의 탄생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이 휩쓸고 간 경복궁은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왕좌에 있었으나 그의 손발은 모두 잘려나갔습니다. 조정의 모든 결제 서류는 영의정부사라는 직함을 단 수양대군에게 먼저 들어갔고 인사권과 군사권 또한 수양대군의 측근들에게 장악되었습니다. 14세의 단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수양대군이 올린 서류에 옥새를 찍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통을 조였습니다. 단종의 최측근이었던 금성대군을 유배 보냈고 단종을 보필하던 내관과 궁녀들을 모두 자신의 사람들로 교체했습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상황 속에서 단종은 고립무원의 공포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단종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1454년 14세의 나이로 맞이한 왕비 정순왕후 송씨였습니다. 삭막한 감시와 위협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며 깊이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혼의 행복조차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55년 단종 3년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전교를 내립니다. 이를 양위라 합니다. 세조실록은 이 장면을 마치 아름다운 양보처럼 미화하고 있습니다. 단종이 눈물을 흘리며 옥새를 건네려 하자 수양대군이 엎드려 울며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승자의 기록일 뿐입니다.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해보면 진실은 명확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옥새를 전달해야 할 승지 성삼문이 옥새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차마 건네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종의 곁에는 그를 진정으로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신하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남은 혈육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단종은 스스로 왕관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양위가 아니라 형식만 갖춘 강제 폐위였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난 단종은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15세의 나이에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양대군, 이제는 세조가 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왕권의 정통성은 영원히 상왕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456년 세조 2년 물밑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집현전 학사 출신의 젊은 충신들이 중심이 되어 단종복위 운동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오직 단종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명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장에서 세조를 처단하고 상황을 다시 옹립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벼룬검으로 선정된 유흥부와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이 연회장에서 칼을 뽑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사 당일 세조가 오늘은 장소가 협소하니 벼룬검을 들이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가담자 김질이 세조에게 밀고하면서 충신들의 꿈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국문장은 지옥도였습니다. 세조의 서슬퍼런 불호령과 함께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가 성삼문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조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느냐? 성삼문의 대답은 역사에 길이 남을 서리빨 같은 일갈이었습니다. 나는 나으리의 녹을 먹은 적이 없다. 나의 왕은 오직 상왕 전하뿐이다. 나으리가 준 녹봉은 우리 집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으니 가져가라. 그는 세조를 끝까지 전하가 아닌 나으리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인 유흥부의 기계는 더욱 대단했습니다. 그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너희 문신들이 겁이 많아 대사를 그르쳤다. 내가 그날 칼을 뽑아 저자의 목을 쳤어야 했다며 세조를 노려보았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국문장에서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즉 사육신 사건은 단종에게는 결정적인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충신들의 의리는 숭고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움직임은 세조에게 단종을 살려두면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날 것이라는 명분을 주고 말았습니다. 세조는 잔혹한 피해 숙청을 끝낸 뒤 상왕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궁궐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1457년 6월 22일 노산군으로 강등된 17세의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단종이 유배를 떠나던 날 정순왕후 송씨는 청계천의 영도교까지 따라 나와 배웅했습니다. 부디 옥체 만강하시옵소서. 부인도 부디 살아만 있으시오. 이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영도교라는 이름은 영원히 건너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에서 붙여졌습니다. 정순왕후는 이후 82세까지 장수하며 평생 단종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7일간의 고된 여정 끝에 도착한 곳은 청령포였습니다. 이곳은 지형 자체가 완벽한 감옥이었습니다. 동, 남, 북 3면이 깊은 강물인 서강으로 휘감아 흐르고 있고 뒤쪽인 서쪽은 험준한 절벽인 육육봉이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어 배 없이는 누구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는 육지 속의 섬이었습니다. 유배 생활은 처참했습니다. 왕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은 소녀는 초가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실록과 야사는 유배 시절 단종의 모습을 쓸쓸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낮이면 관풍원 마루에 올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눈물 지었고 밤이면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시를 읊었다고 전해집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가 궁중을 나오니 외로운 몸 그림자마저 짝을 잃었구나. 피를 토해낸 듯한 울음소리가 끝나자 달은 지고 피 묻은 듯한 봄산의 노을만 붉구나. 어릴 적 할아버지 세종의 등 뒤에서 재롱을 부리던 적장소는 이제 산속의 외딴 집에서 죽음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경상도 순흥에 유배가 있던 금성대군이 다시 한번 단종복위를 꾀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세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화근을 잘라야 한다며 단종의 처형을 추청했습니다. 세조는 마지못한 척 윤허를 내립니다. 단종의 최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조실록의 기록과 야사, 그리고 학계의 연구 결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냉정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세조실록 세조 3년 10월 21일자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노산군이 금성대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면하지 못할 줄 알고 목을 메어 자살하니 예로써 장사 지냈다. 즉 세조가 죽인 것이 아니라 단종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 세조실록의 기록을 승자의 변명으로 간주합니다. 후대의 기록인 숙종실록이나 연려실기술 등은 구체적인 타살 정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금부도사 왕방연의 사약과 하인의 교살입니다. 왕명을 받은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마 전 왕에게 사약을 내밀지 못하고 뜰에 엎드려 통곡만 하고 있자 그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수행원 혹은 관노가 단종의 뒤로 다가가 활시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왕실의 족보인 선원계복일약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종의 사망 경위를 사사, 즉 사약을 내려 죽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의 일화 등을 종합해볼 때 단종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해 처형당했음이 명백합니다. 세조는 조카를 죽여놓고 역사책에는 자살했다고 적게 하여 도덕적 비난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이 버려졌을 때 후환이 두려워 아무도 거두지 않았으나 영월의 호장 엄흥도가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다면 달게 받겠다며 몰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냈다는 이야기는 이 죽음이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증명합니다. 단종은 1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었습니다. 유교국가 조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인 충과 효, 그리고 정통성이 무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었으나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왕이라는 주홍글씨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세조가 만년에 끔찍한 피부병과 악몽에 시달린 것은 어쩌면 무고하게 죽인 조카와 신하들에 대한 죄의식의 발로였을지도 모릅니다. 단종이 복권되는 데는 무려 2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그는 노산군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고 왕으로 복위되었습니다. 발을 단자. 비록 힘없이 꺾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올바르고 정통성 있는 왕이었다는 역사의 뒤늦은 고백이었습니다. 영월의 장릉에 가보면 그곳엔 소나무들이 능을 향해 절을 하듯 굽어있다고 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만큼 백성들이 이 어린 왕의 죽음을 얼마나 가엾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이 만들어준 완벽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이 될 운명이었던 소년. 하지만 권력의 비정함은 그에게 성인이 될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를 영원히 늙지 않는 17세의 소년 왕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종을 기억하며 흘리는 눈물이 단순한 연민을 넘어 지켜지지 못한 정의에 대한 서글픈 애도인 이유입니다.